1945년 5월 8일 마침내 어둠이 걷혔습니다. 유럽 전역과 전 세계 사람들이 나치 독일에 승리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1944년 6월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한 D-Day 이후 거의 1년 만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패전에 직면한 아돌프 히틀러는 그 어느 때보다 집요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제3제국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전쟁의 잔혹함과 나치의 광기는 점점 더 지독해져 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가장 격렬하고 잔인했던 그 11개월은 인류의 가슴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1944년) 여름, 약 5년간 전쟁을 이어온 유럽은 해방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월 6일 마침내 자유의 바람이 노르망디 해변에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나긴 하루 끝에 15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상륙에 성공했습니다. 6월 1일 무렵에는 약 100만 명의 군사가 노르망디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연합군은 하늘을 장악했고 독일군이 이용하던 기반 시설들을 조직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모든 병력 수송대는 폭격을 당했고 노르망디의 독일군 수장인 롬멜 육군 원수조차도 공습으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독일군 사병들 사이에는 이런 농담이 돌았습니다. 하얀 비행기가 보이면 그것은 미국 비행기이고 검은 비행기가 보이면 그것은 영국 비행기이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독일 공군이다. 그러나 전쟁의 끝은 아직 멀어 보였죠. 히틀러의 군대는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은 24시간 안에 강을 장악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융단 폭격으로 도시를 함락시키는데 6주나 걸렸습니다. 7월 마지막 주 마침내 독일군 전선이 무너졌습니다. 미국군은 포탕탱 반도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 연합군 부대는 브루타뉴를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패튼 장군의 미 3군이 도시를 하나하나 탈환하며 동쪽으로 진격했습니다. 서유럽에 마침내 해방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서부는 폐허가 되었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졌지만 나치의 군하에 짓밟힌 지 4년 만에 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연합군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독일을 버터처럼 뭉갤 것이다. 연합군의 최고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도 이렇게 예측했죠. 이런 낙관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때 동부전선에서는 막대한 공격작전이 진행됐습니다. 스탈린은 바그라티온 작전에 러시아군을 투입했습니다. 벨라루스를 점령한 후에 바르샤바로 가는 길을 열어 베를린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붉은 군대는 1000km 이르는 길을 거침없이 진군하며 앞에 놓인 모든 것을 휩쓸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병사와 탱크 4,000대, 포탄 3만 개, 그리고 6,000대가 넘는 비행기가 적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들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크렘린의 독재자는 자신에게 역사의식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탈린은 6월 22일까지 기다렸다가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히틀러는 3년 전 이날인 1941년 6월 22일에 러시아를 공격했었죠. 이 전선에서 소련군은 두 번째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히틀러는 장군들에게 요새 전략을 지시하여 방어가 잘 된 몇 군데 전선을 파고들어 적군을 막아내면서 길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지속합니다.
1940년에 기동전을 도입함으로써 히틀러는 전술면에서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그는 각 요새의 장군들을 배치시키고 한 걸음 물러나 다시 구식 전투 방식을 택했습니다. 소련군은 이 도시들을 포위하고 그들이 다 익은 과일처럼 떨어지길 기다렸습니다. 비텝스크, 오르샤, 모길레프, 보브로이스크, 그리고 민스크까지 벨라루스의 도시들은 하나씩 무너져갔습니다. 소련군 신문인 붉은 별의 통신원 바실리 그로스만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브로이스크로 가는 길은 응징의 길이다. 펄펄 끓는 죽음의 가마솥이 무자비한 복수심을 불태우며 무기를 내려놓지 않고 서쪽으로 달아난 자들을 모두 집어삼키고 있다. 독일군은 러시아의 진군을 늦추기 위해 도시를 폐허로 만들고 기반 시설을 모두 파괴하는 초토화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폭파된 다리와 독일군이 심은 수천 개의 지뢰도 붉은 군대의 행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진군 속도가 너무 빨라 연료가 떨어질 정도였죠.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 병사들은 탱크에 보드카와 경유를 섞어 넣기도 했습니다. 한 독일 병사는 아내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머지않아 우리 집 현관에 당도할 것이다. 해방된 영토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해방된 사람들은 모든 걸 잃었죠. 모든 재산과 집을 잃었으며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1944년 7월 17일) 스탈린은 독일군을 상대로 거둔 화려한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독일군 포로 5만 7천 명을 모스크바에서 행진시켰습니다. (3년) 전 히틀러는 독일군이 모스크바 시내를 행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약속이 실현된 것이죠. 서부에서는 영국과 미국 그리고 캐나다군의 공격을 받고 동부에서 소련군의 공격에 밀린 제3제국은 급격히 몰락할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급기야 총통의 목숨마저 위태로운 지경이 됐죠. 패전이 머지않았음을 느낀 일부 독일군 장교들은 히틀러를 제거해 연합군과 협상을 벌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히틀러가 고위 간부들과 회의를 하던 중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 폭발의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참혹한 폭발 속에서도 히틀러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고막이 파열되어 귀를 붕대로 감아야 했지만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습니다. 모두에게 운이 있다는 것은 아니었죠. 그의 곁에 있던 많은 사람이 중상을 입었고 결국 숨지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이탈리아 북부 지역 통치자인 베니토 무솔리니가 히틀러를 방문했습니다. 히틀러는 그에게 폭발 장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폭탄이 바로 내 발밑에서 터졌다. 무엇도 날 해칠 수 없다. 나의 운명은 이 길로 계속 나아가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다. 지금의 위험을 딛고 내가 따르는 대의가 승리할 것임을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한다. 히틀러는 자신이 살아남은 것을 하늘의 계시로 여겼고 무솔리니도 이에 반박하지 않았죠. 무솔리니는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우리의 대의가 실패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히틀러가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독일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를린의 거리에서 사람들은 총통이 살아있음을 신께 감사했습니다. 1944년 7월에도 많은 독일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총통이 승리의 희망이라고 여겼죠.
암살 시도가 일어난 날 저녁, 독재자는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Ein ganz kleiner Flügel verbrecherischer Elemente, die jetzt unbarmherzig ausgerottet werden. Es hat daher jeder Deutsche ganz gleich, wer er sein mag, die Pflicht, diesen Elementen nunmehr sofort rücksichtslos entgegenzutreten, sie entweder sofort zu verhaften oder wenn sie irgendwo Widerstand leisten sollten, sofort niederzumachen. 이 암살 시도는 히틀러의 편집증을 더욱 악화시켰죠. 약 5천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어서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몇 주 전에는 말끔한 제복을 입었던 몇몇 장군들이 이제 허름한 옷차림과 지저분한 얼굴로 판사들 앞에 섰습니다. 광적인 나치였던 프라이슬러 판사는 욕설을 마구 퍼붓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큰 나머지 이 재판을 녹음하는 기술자들이 그에게 목소리를 낮춰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선고문은 항소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Verräter an allem, wofür wir leben und kämpfen, werden Sie alle mit dem Tode bestraft. Ihr Vermögen verfällt dem Reich. 약 2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처형됐습니다. 이 잔혹한 처형이 끝나고 독일군들은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더욱 열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총통에게 충성심을 보여야 했죠. 군의 전통적인 거수경례는 히틀러 만세로 대체됐습니다. 나치 정권은 가장 믿음이 가는 자들을 최고 직책에 임명했습니다. 우선 친위대 대장인 하이니히 히물러가 보충군의 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는 이제 200만 군사를 지휘하는 전권을 쥐게 된 것입니다. 선전장관인 괴베스는 제3제국의 전쟁장관이 됐습니다. 그는 이런 세력 확장에 기뻐하며 엉덩이에 폭탄이 떨어지니 히틀러가 사리분별을 한다고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폭탄은 나치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단단해졌죠. 그러나 연합군은 동부와 서부에서 여전히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8월 중순, 먼 남쪽에서 온 프랑스군과 미국군이 프로방스에 상륙했습니다. 페치 장군이 이끄는 미군과 드라트르 장군이 이끄는 프랑스 제1군의 병사들이 프랑스 남부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국내군의 도움을 받아 이들은 마르세유를 탈환한 뒤 론 계곡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의 이 굴욕적인 영상은 왜곡의 여지가 있습니다. 히틀러의 병사들 대다수가 무사히 후퇴했고 40만 명 이상이 독일로 돌아가 조국을 방어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전선과 멀리 떨어진 독일에서는 뉴스 보도들이 앞다퉈 밝은 일상을 보여주기에 바빴습니다. 1944년 여름 수차례 폭격을 당하고 제국이 무너지고 있는 동안에도 많은 독일인들에게 전쟁은 여전히 먼 일이었습니다. 영상 자료에는 편안한 일상과 전통 행사를 이어갔던 독일의 분위기가 담겨 있습니다. 독일인들은 여전히 히틀러를 신뢰했습니다. 사방에서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국민들은 배불리 잘 먹었고 공장들은 생산을 계속했습니다. 정부도 제 기능을 했으며 베를린 동물원도 계속 열려 있었죠. 아주 평온한 여름이었고 사람들은 여름을 한껏 즐겼습니다. 전쟁이란 딴 세상 얘기 같았죠. 1944년 8월의 이 수영장 풍경은 다하우라는 도시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여기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독일의 가장 오래된 강제 수용소가 있었는데 유럽 각지에서 끌려온 추방자들이 이곳에서 살해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여름에 태양빛을 쬐는 동안 유럽은 나치의 암울한 그늘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죠. 나치 정권은 섬멸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1944년 5월부터 7월 사이 43만 5천 명이 넘는 헝가리 유대인들이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1944년 8월 아우슈비츠의 화장터는 점점 쌓여가는 시체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위대는 길가의 구덩이에서 시체들을 태우기 시작했죠. 연합군이 파리로 접근하는 가운데 1944년 8월 17일 마지막 강제 추방자 수송 열차가 파리를 떠나 죽음의 수용소로 향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뒤인 8월 25일 파리는 해방됐습니다. 연합군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신속한 진군이었죠. 미국군은 환호하는 군중들 사이로 위풍당당하게 행진했습니다. 파리의 여인들은 해방의 주역들을 포옹해 주었습니다. 이들의 얼굴에는 행복감이 충만했습니다. Oh là là, good morning mademoiselle. Oh là là, I go to l'opéra. Oh là là, je speak pas very well. Oh là là, c'est-il là ou pas là en souriant? La petite parisienne dit gentiment, justement je vais par là. Oh oh. 수많은 미국 병사들은 최악의 시기를 지났다고 믿었고 독일이 패망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름은 화려한 승리를 약속해줬지만 가을은 많은 좌절을 남겨줬죠. D-Day 상륙 이후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은 연합군의 육군 사령관을 믿지 못했습니다.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은 노르망디에서 연이은 참사를 불러일으켰죠. 이런 차질을 겪고도 몽고메리는 독일에 대한 공격 작전을 지휘하겠다며 모든 영미군을 통솔할 권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젠하워는 이를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몽고메리에게 전 부대를 맡기기 싫었던 아이젠하워는 자신의 군대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몽고메리의 지휘 아래에서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향해 북진하여 안트베르펜 항구를 포위할 계획이었습니다. 연합군이 이곳을 장악하면 탱크와 군수품들을 전선에 더 가까이 수송할 수 있었죠. 두 번째 그룹은 미국의 브래들리 장군의 지휘 아래에서 동쪽으로 진군하고 패튼 장군과 심슨 장군의 군대가 뒤를 바칠 계획이었습니다. (1944년 9월) 상황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몽고메리가 이끄는 영국군과 캐나다군은 브뤼셀을 장악했습니다. 다음 날 안트베르펜에서는 승리자들이 수백 명의 포로를 잡아서 가뒀습니다. 동물원은 금세 그 용도가 바뀌었죠. 몽고메리는 벨기에 당국의 환영을 받았지만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서둘러 독일을 침공해 계획대로 안트베르펜 항구를 장악했지만 항구 접근을 통제하는 여러 섬과 강둑을 소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곳에는 중무장한 독일군 부대가 모여 있었고 그 결과 연합군의 선박은 항구에서 전선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의 실패에 아이젠하워는 격분했습니다. 이후 기나긴 2달 동안 연합군은 위험천만한 상륙작전을 통해 독일의 저항군을 몰아내야만 했죠. 이 공격이 실패함으로써 13,000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몽고메리가 힘을 잃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회의적인 아이젠하워를 설득해 가용자원을 모두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의 아르넴에서 거대한 낙하산 작전을 수행할 계획이었죠. 암호명은 마켓 가든 작전이었습니다. 1944년 9월 17일 2만여 명의 낙하산 부대원과 13,000명이 넘는 글라이더 부대가 네덜란드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공수작전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폴란드의 낙하산 부대원들이 독일군 전선 뒤에 떨어져 마스강과 발강 그리고 라인강이 놓인 다리들을 점령한 뒤 독일군을 소탕한다는 계획이었죠. 일단 이 다리들을 장악하게 되면 육상군은 요새선인 지크프리트선의 북쪽으로 돌아가 제3제국을 침공할 수 있게 됩니다. 몽고메리는 크리스마스 무렵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불행히도 지상의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글라이더가 착륙했지만 일부는 추락하고 말았죠. 낙하 지점이 목표 지점에서 너무 멀었던 겁니다. 독일군은 한 글라이더를 발견해 적군의 도구와 물품들을 찾아냈습니다. 무엇보다 한 장교가 명령을 위반하고 소지했던 연합군의 작전 계획까지도 이들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제4 낙하산 여단이 병력을 보충하기로 한 날, 이 부대원들은 기다리고 있던 독일군의 총에 맞아 하늘에서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른햄에서는 두 기갑사단이 영국 낙하산 부대를 향해 돌격하여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5일간의) 끈질긴 전투 끝에 몽고메리의 병사들은 할 수 없이 투항했습니다. 연합군은 17,000명이 넘는 병사를 잃고 네덜란드의 일부 지역만을 탈환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원정의 실패는 끔찍한 재앙의 시작일 뿐이었죠. 마켓 가든 작전을 돕기 위해 네덜란드의 철도 근로자들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제3제국은 네덜란드 점령지로 들어오는 모든 식품 수입을 막았습니다. 식료품점 밖에는 줄이 길게 늘었었지만 식료품점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해 10월 이후 기아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수천만 명의 민간인이 굶어 죽었습니다. 당시 10살이었던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음식 생각을 했고 모두가 온종일 음식 얘기를 했으며 굶주린 채 잠들면 음식이 나오는 꿈을 꿨다. 네덜란드인들은 굶주린 겨울이라 불리는 이 시기에 참혹한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고 최소한 16,000명이 넘는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몽고메리가 네덜란드에 멈춰있는 동안 브래들리의 미군은 진군을 계속 이어갔고 9월에는 독일의 도시 아헨에 당도했습니다. 히틀러는 마지막 총알이 닿을 때까지 이곳을 방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 일군은 격전을 치르며 거리와 집들을 하나하나 장악해 나갔습니다. 한 미국 병사는 죽을 것이 뻔한데 왜 투항을 하지 않는지 의아해했습니다. (5주간의) 포위 작전 끝에 1,000명이 넘는 미군이 전사하고 도시는 마침내 함락됐습니다. 독일인들은 몇 년 전 유럽 전역의 사람들이 독일군을 피해 달아나며 겪었던 일들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헨의 점령은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곳은 연합군의 손에 들어간 최초의 독일 도시였죠.
아헨이 발판이 되어 승리로 이어지기까지는 한참이 더 지나야 했습니다. 연합군은 맹렬한 독일의 저항군 앞에 멈춰 있었고 몽고메리가 작전을 실패하는 바람에 안트베르펜 항구는 여전히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동쪽으로 서둘러 진군하기 위해 군대를 몰아붙이던 패튼 장군은 연료를 빼앗겨버렸죠. 그는 병사들이 벨트를 씹어먹을지언정 탱크에 연료는 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패튼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연료 중 일부는 영국군으로 들어가기도 했죠. 패튼 장군의 발이 묶임으로써 연합군은 붕괴된 서부전선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독일군은 방어선을 재정비할 시간을 벌었고 라인강 너머에서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서부전선은 막혀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 무렵에 전쟁이 끝나는 꿈은 그렇게 사그라들었죠.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련 전선에서는 바그라티온 작전이 성공을 거뒀습니다. 1944년 6월 20일부터 8월 31일 사이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70만 명의 독일군은 전투력을 상실했습니다. 주코프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들은 5주 만에 500km를 진군했고 소련군은 바르샤바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모스크바는 국민들의 봉기를 호소했습니다. 8월 1일 폴란드 향토군은 붉은 군대의 지원을 믿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 초기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모든 마을에 방어벽이 세워졌고 주민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이 반란군 병사들은 모든 것을 쏟아부어 독일군을 물리쳤습니다. 폴란드인들은 러시아군이 가까운 비슬라강 건너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막강한 동맹군을 등에 업은 반란군은 두려울 것이 없었죠. 하지만 8월 4일 독일군은 보충 병력을 보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폴란드의 문제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도시는 사정없이 폭격당했습니다. 독일군은 서서히 도시를 다시 장악했고 반란군을 진압했습니다. 병원은 화염에 휩싸였고 부상자들은 처형됐습니다. 이 저항운동은 지원 병력이 있었다면 전세를 뒤집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붉은 군대는 지켜보기만 했죠. 독일군이 도시를 파괴하는 동안 소련군은 비슬라 강둑에서 야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입하지 않았죠. 심지어 미국군과 영국군이 반란군에게 물자를 보급하기 위해 비행장을 이용하겠다는 요청도 거부한 채 그들이 처참하게 죽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동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군대는 바그라티온 작전 이후 다시 힘을 회복해야 했고 물자 공급 회사들이 비슬라강의 새로운 전선으로 새로운 연료와 무기 그리고 탄약 등을 실어 날라야 했습니다. 한편 스탈린은 비공산주의자인 폴란드 반란군이 몰살당하게 내버려둠으로써 훗날 공산당이 쉽게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영미군은 이에 반발했지만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히틀러에 대항하여 소련과 동맹을 맺은 대가였습니다. 바르샤바의 반란은 결국 대량 학살로 끝났습니다. 25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과 15,000명의 폴란드 반란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달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마침내 총성이 잦아들었고 반란군은 결국 투항했습니다. 바르샤바는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죠. 소련군의 지원을 기다렸던 폴란드인들은 이제 그들의 지배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희를 기다린다, 붉은 깃발이여. 검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기를. 붉은 군대가 비슬라강에 머무는 동안 서쪽에서는 마침내 연합군이 안트베르펜 항구를 열 수 있었고 미국군은 라인강에 도달했습니다. 제3제국이 드디어 협공에 몰린 것입니다. 두 전선이 공격을 당했지만 나치 정권은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군은 최고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했습니다. 그해 10월 히물러는 국민 돌격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민병대는 향토 방위군에서 복무하고 있지 않은 남자들을 징집한 군대였습니다. 지방 변호사나 시골에 사는 10대 소년 혹은 마을 제빵사까지 단숨에 모여 로켓포 발사기를 짊어지고 제3제국의 수호에 나섰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여전히 그들의 총통을 굳게 지지하고 있었죠. 그들은 나치 정권을 대신할 그 어떤 대안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히틀러가 집권했던 12년 동안 끊임없이 국민들을 세뇌시킨 결과였습니다. (1944년 12월) 독일은 두 전선에서 6개월 가까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국은 부상당해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공장들의 생산력이 늘어나 탱크와 비행기, 잠수함, 그리고 탄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밀리고 있는 독일군은 새로운 무기를 도입했습니다. 원격 조종이 가능한 소형 대전차포 탑재기는 1인승 어뢰 잠수함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히틀러가 가장 중시한 것은 이른바 기적의 무기였습니다. V1 비행폭탄은 6월부터 런던 하늘에서 빗발치듯 쏟아져 민간인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V2는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제3제국의 공장에서 비밀리에 개발된 이 미사일은 1944년 가을에 마침내 준비가 됐습니다. 이 로켓은 고성능 폭약 1톤을 탑재할 수 있었죠. 비록 이 보복성 무기들의 힘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독일인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썼습니다. 모두가 V2 얘기만 하고 있다. 이건 미국까지 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우리가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 이런 공업 기술의 발달은 오직 한 사람, 알베르트 슈페어 덕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독한 히틀러의 건축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연합군의 폭격이 이어지는 중에도 독일의 무기 생산량은 1944년 7월까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기적 뒤에는 노예 노동이 있었습니다. 제국은 수백만 명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강제 추방자, 유대인, 공산주의자, 반란군 등이 강제 노동을 했고 유럽 전역에서 노동자들을 징집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포로들은 노동자로 변신했죠. (900만 명에 이르는 남녀 노동자들이 제국의 이름으로 끔찍한 환경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덕분에 독일의 산업은 전쟁 물자를 계속 보급할 수 있었죠. 심지어 독일은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 공격하는 입장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서부 전선에서는 둘로 나뉜 연합군의 사단이 위태롭게 방어하고 있던 아르덴 지구를 떠났습니다. 히틀러는 바로 이곳을 공격하기로 했죠. 12월 16일 1900개의 대포가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연합군조차도 놀라워했죠. 독일군은 초반 몇 시간 동안 주도권을 쥐고 의외의 선전을 펼쳤습니다. 패잔병들을 상대하고 있는 줄 알았던 연합군은 이내 적군의 맹렬한 반격에 직면했습니다. 히틀러는 서부 전선을 안정시키고 영미군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도박을 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볼셰비키에 맞서 자신과 손을 잡는다면 더욱 좋을 일이었죠. 히틀러는 동서의 연립이 부자연스러운 것이며 깨질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와 자본주의자들의 동맹은 이단일 뿐이며 어차피 무너질 이 동맹에 필요한 것은 최후의 일격뿐이라고 생각했죠. 기상이 악화되어 연합군의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사이 독일군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진군은 화려했습니다. 한 중위가 아내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영광의 날들을 당신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 미군은 우리의 거센 추진력을 이길 수 없을 듯하다. 이제 막 자유를 누리게 된 벨기에와 알자스에는 독일군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이 화다하게 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던 민간인들은 다시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던 독일 가정들은 이 새로운 공세에 환호했죠. 사람들은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며 좋아했습니다. 괴벨스의 여론조사원들은 아무도 우리가 다시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며 국민들이 몹시 기뻐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작전은 독일 국민들에게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한 병사가 아내에게 쓴 편지입니다. 흰 눈은 미군의 피로 붉게 물들 것이고 우리는 신세계에서 온 그 거만한 원숭이들을 바다로 던져버릴 것이다. 그들은 우리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독일 병사들의 굳은 결의가 잔혹한 행동으로 확대되어 수많은 전쟁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2월 17일 69명의 미군 포로들은 나치 친위대에 사살됐습니다. 같은 날 말메디의 작은 마을에서는 같은 친위대 부대에 의해 처형된 86구의 미군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벨기에 민간인들도 남녀와 어린이를 가릴 것 없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군 전선에는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이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 미국인으로 위장한 독일의 특공대원들이 연합군 지역으로 잠입하여 도로 표지를 바꿔놓고 파괴 공작을 벌였습니다. 미군은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지나가는 차량을 세워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만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기도 했죠. 몹시 위태로웠던 1944년 겨울, 헌병대는 모든 검문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도널드 덕의 여자친구는 누구고 루즈벨트의 개 이름은 무엇이냐고 물었죠. 때로는 첩자들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독일군은 진군을 멈추지 않았고 벨기에 소도시 바스토뉴를 포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스토뉴는 독일의 작전 성공을 위한 핵심 요충지로 18,000명의 미군이 이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이 포로를 살려두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지자 미군 병사들은 정의지를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금세 장갑차에 둘러싸였고 미군은 덫에 걸린 꼴이 됐습니다. 남쪽 아래로 진군할 계획이던 패튼 장군에게 구조 요청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는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 방향을 틀어 바스토뉴를 향해 서둘러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아이젠하워에게 3일 이내에 당도할 것이라고 장담했죠. 탱크는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밤낮으로 달렸지만 꽁꽁 얼어버린 길은 미처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바스토뉴에서는 미군들이 독일군과 추위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참호에서 동사했죠. (12월 23일) 독일군 병사들은 사색이 되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눈은 그쳤습니다. 하늘의 눈송이는 미 공군의 비행기들로 바뀌었고 이들은 독일군의 진지를 맹공격했습니다. 머지않아 패튼의 미 3군이 포위된 바스토뉴를 구하러 왔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이었죠. 히틀러의 도박은 역풍을 맞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실로 엄청났죠. 8만 명의 연합군이 죽거나 부상당했고 독일군 측 사상자는 12만 명에 달했습니다. 결국 이 전투는 제3제국이 심판받는 날을 지연시켰을 뿐이지만 연합군이 경각심을 갖게 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총통의 본부에는 근심 어린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괴링은 히틀러에게 휴전을 추진하라고 하며 우리가 전쟁에 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히틀러는 대답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런 판단은 용납할 수 없다. 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총살에 처할 것이다. 히틀러는 망상에 사로잡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절대 투항하지 않는다. 패망하더라도 전 세계와 함께 망할 것이다. 히틀러의 군대는 모든 전선에서 후퇴하고 있었지만 베를린의 함락과 제3제국의 패배까지는 아직도 5개월이라는 혼돈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힘이 약해졌으나 아직 죽지 않았고 독일군은 최후의 순간까지 총통을 따를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